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언어와 매체 품사 부분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S 59페이지의 3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품사 통용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품사 통용이 나타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품사 통용이라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수업은 안 했는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품사 통용은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품사 통용이라는 걸 시험에 내면 품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물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학습지에 싣지는 않았고 EBS 그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문제는 지금 품사 통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품사 통용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 문제 같은 유형이 품사 통용에 되게 베이직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품사 통용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보기를 통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통용이란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품사 통용이라고 해요. 이게 품사 통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인다는 것은 형태가 같은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대로만큼 뿐에다가 막 별표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대로만큼 뿐은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 조사로 사용될 때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혹은 뭐 다섯, 여섯 이런 것들이 수사로도 사용되고 수관형사로 사용될 때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모양, 형태가 같은 단어인데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우리는 품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보기 마저 읽어보면 즉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품사 통용은 대체로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문장에서의 쓰임을 파악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의미로만 가지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게 기능적으로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그때그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말에는 하나의 단어가 형용사, 동사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고 의존명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조사, 명사 등의 다른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조사 또는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명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감탄사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제 힌트로 잘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지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명사이면서 감탄사인 경우, 뭐 부사이면서 조사 또는 명사인 경우, 형용사이면서 동사인 경우 이렇게 구분하면서 풀라는 그런 힌트로 마지막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1, 2, 3, 4, 5번 선지를 보면서 하나의 형태의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된 예시들은 어떤 게 있는가 예시 수집한다는 개념으로도 또 이 문제를 좀 귀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물과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 라고 했어요. 이때 같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말 물과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 이 같이가 하는 일은 뒤에 있는 빠르게가 얼마나 빠르게인지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죠. 즉 이때의 가치는 부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학교 뒤뜰에 눈같이 흰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라고 해서 이건 품사 찾기가 엄청 쉽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앞에 눈 붙여쓰기 가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체온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때 가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가치는 부사격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의 가치는 위의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였고 밑에 문장에서는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품사 통용의 예시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그 독립투사는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다의 만세 품사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느낌표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독립원, 감탄사 설명할 때 독립원이자 감탄사는 단독으로도 문장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뒤에 느낌표를 종종 달고 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대한독립 같은 경우에는 대한이 누구의 독립인지, 독립이 뭐가 만세인지를 꾸며주는 각각 명사가 관형어로 사용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만세가 문장을 이룰 수 있거든요. 혼자 만세하고 문장 끝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세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보기를 안 읽고 풀면 감탄사가 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지만 요걸 이제 힌트로 얻으셔서 감탄사로 사용된 예시구나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를 좀 채시면 더 이렇게 문제풀이에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문장 보시면 축구 경기에서 우리 학교가 우승하자 모두 만세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만세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뒤에 지금 격조사 르이 붙어 있죠. 보조사도 아니고 격조사면 분명히 체연 뒤에 붙는 경우니까 이 만세 같은 경우는 체연에 속하고 체연 중에서도 명사에 속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세라는 하나의 단어가 감탄사와 명사로 품사 통용된 예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는 너밖에 없다 할 때 이 밖에죠. 이 밖에 같은 경우에는 너 뒤에 이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너라는 체연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사라는 거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보고 조사 찾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 자체가 하나의 조사인데요. 참고로 이 밖에는 보조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내에 사람이 많으니 우리는 밖에 있자라고 이 밖에라는 부분이 지금 부사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는 하나의 단어인가요, 이때? 밑에 있는 문장의 예시는 밖이랑 애가 각각의 단어입니다. 밖이랑 애가 각각 명사랑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품사 통용이라는 건 딱 하나 형태가 같은 단어가 각각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는 밖에라는 하나의 단어하고 밖을 비교하고 있어요. 혹은 애를 비교하고 있어요. 즉 요거는 같은 형태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통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좀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품사 통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태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전제로 보고 해야 하는데 밖에는 하나의 단어이고 이 밑에 문장에 있는 밖에는 밖이라는 단어랑 애라는 단어가 합쳐진 어떤 하나의 구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품사 통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시험에는 이런 유형보다는 두 개의 예문이 같은 품사로 나온 경우가 더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3번 문제 답을 만드는 방식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방식은 아닌데 참 어쨌든 요거는 전제 자체가 틀려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이렇게 건조하며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할 때 크다는요 여러분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동사형사 판별하는 방법은 니은다를 넣어보면 되죠. 날씨가 이렇게 건조하며 나무가 잘 큰다. 이때 크다는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보셔야겠죠. 반면에 그 신발은 크지 않아서 내 동생이 신기에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크다는 그 신발은 큰다.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 크다는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크다는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형용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동그라미 4번은 크다라는 하나의 형태를 가진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로 각각 품사 통용이 된 사례가 적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 그 시험은 선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이때는 여러분 자주 봤던 형태죠. 의존명사를 지금 관형어가 꾸며주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만큼은 명사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존명사,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의존명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는 대궐만큼 요건 찾기 쉽죠,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체언에 얘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사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명사, 의존명사와 조사, 그러니까 만큼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가진 단어가 각각 명사와 조사로 품사 통용된 예시이기 때문에 5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요 3번 문제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유형의 문제 잘 연습을 해보시고요. 답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제가 다른 걸 묶어놓고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둘 다 부사인데 뭐 이렇게 품사 통용이라고 하면서 틀린 선지로 낸다든지 둘 다 명사인데 품사 통용이라고 하면서 틀린 선지로 낸다든지 이런 유형이 조금 더 많습니다. 어쨌든 품사 통용 문제 계속 EBS에서도 이렇게 단독 문제는 아니라도 계속 나올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넘겨서 60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보조용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본용언, 보조용언 문제는 시험 포인트가 2가지라고 했습니다. 보조용언의 품사, 즉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용언, 본용언인지 본용언, 보조용언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경우는 여러분 본용언, 본용언인지 본용언, 보조용언인지를 좀 물어보는 문제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어는 대체로 하나의 용언이나 체언 플러스 이다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둘 이상의 용언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때 가장 앞에 나온 용언이 핵심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뒤에 이어지는 용언이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 그 경우 앞에 놓이는 용언을 본용언, 뒤에 이어진 용언을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본용언, 본용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뭘로 구분하면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서, 어서, 아서를 결합해 보면서 말이 되면 본용언, 본용언, 말이 안 되면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괄호 1번의 기역 문장. 나는 배가 고파서 식탁 위에 빵을 다 먹어버렸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니은을 바로 한번 볼게요. 나는 배가 고파서 식탁 위에 빵을 다 먹어서 버렸다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기역은 니은으로 미루어 보아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구성을 가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가 안 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반면에 괄호 1번의 디귿은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는 모두 이곳에 모아서 버리자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버리다가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버리다인데 어쩔 때는 본용언으로 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보조용언으로 쓸 때도 있다라는 식으로 선지를 만들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괄호 2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우리는 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인지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인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있다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니은을 봤더니 우리는 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를 있다가 말이 안 돼요. 즉 이때 있다는 홀로 서술어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홀로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면 이때 있다는 보조용언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니은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괄호 2번의 기역은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다 라는 걸 이 니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괄호 3번 한번 볼게요. 좀 복잡한데 영희는 신을 신어보았다 할 때 신어보았다의 경우에는 신어서 보았다가 말이 안 되고 분명히 그
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 용언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신어보았다의 경우에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이 되고요. 이때 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가진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영희는 지금 집에서 그림을 보고 있다가 되겠고요. 참고로 이거는 보고서 있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보조용사는 뭐죠, 여러분? 보조용언. 그리고 이때 있다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쓰였으니까 참고로 진행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되겠네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낸 내용은 제 생각에는 의도가 신어보다 할 때 시도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을 쓸 때도 있고 똑같이 보다인데 그림을 보고 있다 할 때는 see, watch의 의미를 가진 본용언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보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인 경우도 있고 본용언으로 쓰일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의 디귿 보시면 영희는 집에서 언제나 운동복을 입고서 있다. 언제나 그런 상태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니까 역시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에 해당하고요. 대신에 이때 있다는 니은의 있다와는 달리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쭉 살펴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괄호 1의 기역과 괄호 2의 니은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본용언의 어간에 연결음이 아서 어서가 결합한 뒤에 보조용언이 이어지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맞죠? 그래서 니은에 서를 딱 넣어놓고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1번의 기역과 괄호 1의 기역과 괄호 1의 디귿으로 미루어 보아서 동일한 보조 용언이 문맥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버리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1번의 기역에서는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것이 맞지만 1번의 디귿에서 버리다는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죠. 즉 동일한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한 보조용언이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덧붙이는 것은 3번의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고 1번의 기역 디귿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보조용언이 아니라 하나는 보조용언으로 쓰였고 하나는 본용언으로 쓰인 예시가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2번의 기역과 2번의 니은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용언을 생략하고 보조용언만 사용하면 올바른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예시 문장을 통해 살펴봤죠. 이걸 통해서 보조용언은 홀로 스스로로 쓰일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괄호 3번의 기역과 괄호 3번의 니은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 따라 본용언으로 쓰이기도 하고 보조용언으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보다라는 단어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선지인 것 같습니다. 3번의 기역에서는 신어보았다 할 때 시도의 의미를 가진 보조용언으로 쓰인 게 맞고요. 3번의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다 할 때 진짜 눈으로 무언가를 보다라는 뜻을 가진 본용언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 따라 본용, 보조용으로 쓰인 그 설명과 일치하죠. 마지막 동그라미 5번 보시면 3번의 니은과 디귿 있다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보조용어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한다. 맞죠? 니은이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 거고 디귿이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식으로 선지가 나오니까 쉽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계속 복습하면서 원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61페이지의 5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제시된 용언을 밑줄친 부분과 같이 활용한 형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문제, 제가 이거 막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엄청 강조했던 규칙과 불규칙 나와 있죠. 지금 수능 특강 자체가 언매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문제도 언제나 잘 알아주시고 4번도 근데 중요한데 다 별표 치면은 4번도 중요한데 5번이 더 중요하니까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5번 한번 볼게요. 규칙 활용이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이거 EBS 홈페이지에 공식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 오타라고 합니다. 어간과 어미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EBS에 그 정정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공지사항이. 여러분도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규칙 활용이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어미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즉 음운 변동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 내일 때 우리는 이걸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간이 리을로 끝날 때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리을 등이 이어지며 어간 끝 리을이 탈락하거나 리을 중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 리을 탈락. 어간이 으로 끝날 때 일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지며 어간의 으가 탈락하는 으 탈락은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으 탈락과 리을 탈락이기 때문에 으 탈락, 리을 탈락 나오면 규칙 활용이다. 잘 알아주시고 이제 문제는 불규칙 활용이죠. 불규칙 활용이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변하는 것. 그래서 어간이 변하는 어간 불규칙, 어미가 변하는 어미 불규칙,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어간 어미 불규칙이 있다라고 우리가 쭉 배웠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간이 변하는 경우 5가지. 뭐였죠, 여러분? 순, 두, 부, 를, 푸다. 어미가 변하는 경우 여러, 어간과 어미가 변하는 경우 히읗 불규칙이 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두부를 푸다 어간 불규칙, 여러 어미 불규칙, 히읗 어간 어미 불규칙이었습니다. 예시 나와 있는데요. 러 불규칙은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간 뒤 어미어가 러로 변하는 경우니까 어미 불규칙이었죠, 여러분. 르 불규칙은 어간이 르로 끝나는 경우 일부 용언에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이어질 때 어간에 있던 르가 리을 형태로 변하는 거니까 이건 어간 불규칙이었습니다. 우리말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어간에 고, 지, 은이, 아, 아서, 어서, 어라 등의 어미를 붙여보면서 변화의 유형을 통해 판단하고 이때 어간이나 어미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면 규칙 활용, 다른 모습을 보이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우리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선지를 통해서 이게 맞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다 나와 있어요. 우리 연습할 때는 도착하다라는 뜻의 이르다랑 시간이 빠르다라는 뜻의 이르다를 둘 다 연습을 했었어요. 문제 봤더니 선생님께서 내일 모일 시간을 이르어 주셨다. 이때는 말하다라는 뜻의 이르다가 되겠네요. 그럼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해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내일 모일 시간을 일러 주셨다. 그러면 요 일러주셨다, 내일 모일 시간을 일러주셨다의 경우에는 이르어가 일러가 됐으니까 르 불규칙에 해당하죠, 여러분. 르 불규칙에 해당하면서 일러로 활용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들르다. 나는 오는 길에 서점에 들르어서 활용하면 활용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들러서가 되죠. 나는 서점에 들러서 책을 샀다. 그럼 요거 들러서 으탈락이니까 규칙 활용이죠. 설명 맞게 됐는지 봅시다. 으탈락이 일어나는 규칙이므로 들러서가 된다. 완벽하네요. 2번 맞습니다. 선생님 도움으로 오늘 행사를 무사히 치르다가 나왔어요. 치르었습니다인데 이거 우리 연습할 때 했던 거죠, 여러분? 치르었습니다는 활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렀습니다로 활용한다고, 여러분. 치르다는 대표적인 규칙 활용 동사입니다. 잘 알아주세요.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치르다는 음한 탈락하는
경우니까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데 러 불규칙이라는 설명 틀렸고 치렀습니다라는 그 활용 양상도 잘못 잡았어요. 치렀습니다가 되면서 의탈락이기 때문에 이거 규칙 활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가물다. 여름 내내 땅이 가문이죠. 가문이. 그러면 이거 리을이 탈락한 경우니까 규칙 활용으로 봐야겠네요.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규칙 활용이므로 가문이로 활용한다. 네, 완벽하네요. 마지막 동그라미 5번 선지 누르다. 이거 푸르다랑 활용 양상 같은 그 옐로우 누르다입니다. 나뭇잎이 무척 누르어 활용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누르러로 활용한다고요. 누르러 보이니 가을이 다가온 것 같다. 누르러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러 불규칙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러 불규칙이면서 누르러가 된다는 설명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규칙 불규칙 문제는 르를 가지고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르의 어간이 르로 끝나는 경우 의탈락하는 규칙 케이스, 그 다음에 어간 변화는 르 불규칙 케이스, 어미 변화는 러 불규칙 케이스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에 5번 풀어봤고요. 넘겨서 이제 62페이지에 2번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누구 아무가 나와있는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대명사 문제에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자주 나오는 거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미지칭, 부정칭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만났던 사람을 구태여 밝히지 않으려 하며 라며 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주고 있네요. 누구를 좀 만나느라고 조금 늦었어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이 누구는 정확히 화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막연한 대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칭에 해당해요. 그런데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때 이럴 때 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라고 했어요. 그럼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모를 때 사건, 미제 사건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해결되지 않은 모르는 사건, 미제 사건이라고 했었죠? 밖에서 어슬렁대는 사람 누구요? 라고 또 이렇게 편법이긴 하지만 의문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미지칭에 해당하는 누구가 되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할아버지께 벌을 받고 있는 동생에게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 거야. 이때 누구나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는 누군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칭에 해당하겠죠? 만나기로 한 친구들 가리키며 약속 시간 넘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이때 아무 역시 특정한 사람을 정할 수 없어서 쓰는 말이니까 부정칭에 해당합니다. 이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사람을 지칭할 수 없어서 부정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누구를 만나느라고 좀 늦었어는 가리킨 대상을 굳이 밝혀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한다. 맞죠? 리을, 보조사 도가 결합되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 아무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조사 도랑 결합해서 부정이랑 이렇게 자주 호응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은 니은과 달리 지시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이때 미지칭일 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리을이 니은과 달리 미지칭일 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니은이 미지칭이고 리을이 부정칭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꿔주셔야 되죠. 오히려 니은은 리을과 달리 지시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즉 미지칭에 사용해서 사용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3번을 반대로 서술을 해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디귿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킬 때, 미음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어쨌든 특정한 사람이 아닐 때, 즉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정칭으로 사용될 때라는 설명 맞고요. 개별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디귿이 누구나 벌을 받는 거야 막연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정하지 않고 이럴 때 뭐 이런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죠. 어쨌든 둘 다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란 점에서 부정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기역에서 미음은 모두 물건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그렇죠. 누구, 아무 다 사람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대명사 문제는 이렇게 설명이랑 같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맥 따라가면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바로 오른쪽 페이지 63페이지에 3번 문제도 이번 시험 범위 품사에 해당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조사를 바르게 사용했는지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조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선지 구성을 봤더니 기역 읽고 바로 1번 선지 풀고 니은 읽고 바로 2번 선지 풀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바로 선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선지. 그는 교사로서 책임감을 다했던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로서 맞아요, 여러분?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거 로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로서와 로서의 차이는 뭘까요? 요건 선지까지 읽고 정리해 볼게요. 1번 선지. 기억의 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니 로서로 바꿔야겠어. 맞죠? 뒤에 설명도 맞는지 볼게요. 로서가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네, 요 설명도 맞죠. 그래서 1번은 완벽하게 맞는 선지. 참고로 로서나 로서나 둘 다 부사격 조사고요. 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낼 때 쓰이고, 참고로 로서는 어떤 일의 수단, 도구, 재료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그럴 때 로서를 씁니다. 네, 교사로서, 이때 교사는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로서로 쓰셔야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농작물이 떠내려갔다. 이때 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번 선지 보시면 니은의 로는 적절한 표현이지만 뭐 여기까지도 맞죠? 적절한 표현입니다. 애로 바꿔도 되겠어. 애로 바꿔볼까요?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농작물이 떠내려갔다. 애로 바꿔도 되겠네요, 여러분. 왜냐하면 둘 다 어떤 일에 원인을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이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제가 부사격 조사 추가로 정리해드릴 때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랑 에 적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으로랑 에 둘 다 부사격 조사를 나타내고 요 니은 문장에서는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에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가 읽은 편지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일단 문장에는 이상 없어 보이고요. 3번 선지 볼게요. 에게서는 적절한 표현이지만 적절한 표현이라는 설명 맞고요. 로부터로 바꿔도 되겠어 라고 했는데 로부터로 바꿔볼까요? 네가 읽은 편지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도 괜찮네요, 여러분. 둘 다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쓰이잖아 라고 했는데 네, 아버지로부터 출발 혹은 아버지가 그 편지 비롯된 대상 아버지에게서 출발 둘 다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된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가 맞고요. 참고로 로부터 그리고 에게서 둘 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리을 볼게요. 이 식물은 뿌리가 위에서 아래에게 자란다. 위에서 아래로 자란다가 되어야겠죠. 에게는 이제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데 이때는 아래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를 써줘야 할 것 같아요. 4번 선지 보시면 리을의 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니 로로 바꿔야겠어. 이 설명도 괜찮고요. 로가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낼 때 쓰인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참고로 이 로,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미음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일단 문장에 이상 없어 보여요. 동그라미 5번에 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는데 일단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된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 요 설명 틀리고요. 에서로 바꿔야겠어 라고 했는데 에서로 바꾼다면 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된다. 에서로 바꾸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서술을 가는 적절한 표현이지만 에서로 바꿔도 되겠어로 고쳐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에서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장소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주격조사에서의 경우에는 주어임의 동시에 뭘 나타낸다고 했었죠, 여러분? 단체. 따로 필기도 해드렸죠? 단체를 나타냅니다. 장소로 에서가 나타날 때는 부사격조사로 쓰일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즉 주격조사로 쓰일 때는 단체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참고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이때에서는 부사격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표시는 따로 안 했었는데 5번이 틀린 선지. 답은 5번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조사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학습하시고 학습지 이렇게 추가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페이지 아래에 있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데 다음을 통해 그와 저의 쓰임에 대해 설명해보자 했고요. 선지 구성을 보니까 역시 기억 보고 바로 1번 선지, 니은 보고 바로 2번 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기억 보겠습니다. 아주머니 그 책을 제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 그는요, 여러분. 그 책하고 책을 가리키는 지시 그리고 뒤에 있는 책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1번 선지 볼게요. 말하는 이쪽에 가까이 있는 책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말이군. 책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말은 맞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이쪽에 가까이 있는 건 여러분 그가 아니라 뭘 써서 주셔야 돼요? 이 책을 해야지 말하는 이쪽에 가깝죠. 그 책이라고 하면 누구 쪽에 가까운 거죠? 듣는 이쪽에 가까운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허망하게 1번으로 답이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게요. 생각건데 그는 당신에게 누구보다 훌륭한 오빠입니다. 이때 그는 지시, 대명사로 쓰였고요. 좀 더 자세히 적어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켜요, 여러분? 오빠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오빠를 가리킨 그는 정리해보면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아니니까 3인칭 대명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지시대명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3인칭 대명사라고 정리해줘야겠네요. 3인칭 대명사. 그리고 가리킨 대상은 오빠.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것.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었다. 그럼 이때 그가 가리키는 것은 부모님께서 건강하다는 사실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지시대명사로 진짜 쓰인 거고요. 이 그가 가리키는 것은 부모님께서 건강하시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가리키겠죠. 시동생은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서 문제였다. 이때 저가 가리킨 대상은 시동생, 앞에 나와 있는 시동생을 한 번 더 가리키는 거. 이거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대명사에서 중요한 거. 제귀 대명사, 제귀칭 대명사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일단 시동생은 말하는 사람 아니고 듣는 사람 아니니까 3인칭이면서 제귀칭인 대명사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가리키는 대상은 시동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때 저는 1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선지 구성을 안 봤네요.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2, 3, 4, 5번 맞는 선지일 텐데 하나씩 볼게요. 2번 선지. 그는 당신에게 누구보다 훌륭한 오빠입니다 할 때 그는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아닌 제3자인 오빠를 가리키는 말 3인칭 대명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것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었다. 이때 그는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라고 우리가 풀었었죠. 리을에 시동생은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문제였다. 시동생을 가리키는 3인칭 제귀칭 대명사라고 했었죠. 앞에서 이미 언급된 시동생을 가리키는 말 맞습니다.
5번에 미음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할 때 저는 말하는 이가 총장을 상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 즉 자신을 낮추는 1인칭 대명사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 참고로요 여러분, 이때 그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관형사로 쓰이고 어쩔 때는 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역시 품사 통용이 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든 어쨌든 대명사, 관형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품사 통용의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어 파트에 나와 있는 문제는 풀어봤고, 이제는 종합 파트에 있는 품사 문제를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쭉 넘겨서요, 90페이지 종합 부분에 있는 품사 문제를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0페이지 4번 문제를 봅시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제시된 보조용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본용언, 보조용언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 본동사, 보조용사 분류하는 거랑 본용언, 보조용언 분류하는 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번에는 보조동사, 보조용사 분류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BS의 문제 자체가 많이 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문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EBS 문제는 꼭 잘 한번 풀어보세요. 보조용언을 보조동사, 보조용사로 분류하는 거 잘 연습을 해봅시다. 한번.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한 문장에서 2개 이상의 용언이 연속되어 나타날 때 본용언이 연속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용언 뒤에 오는 용언이 보조용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뭘 통해서 구분하면 된다고 했었죠? 정확히는 어서, 아서를 통해서 구분하면 된다고 했었죠? 이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저 읽어보면 문장에서 혼자서 쓰이는 본용언과 달리 보조용언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준 용언을 말합니다. 보조용언도 활용을 하는데 대체로 활용 양상에 따라 보조용언의 품사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용언이 동사처럼 활용하면 보조동사, 형용사처럼 활용하면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습을 막 했었잖아요. 그 니은, 는 붙여보면서 그게 말이 되면 보조 동사, 말이 안 되면 보조 형용사다라고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니하다, 못하다 등 일부 용어는 동일한 형태가 각기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구분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대요.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보조 용어들은 이제 문장에 따라서 보조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보조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는 동사들도 있어요. 특히 아니하다, 못하다 같은 일부 용언들은 하나의 형태가 보조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보조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시는 밑에 보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따 보기 보면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보조 용언들은 항상 보조 동사로만 쓰이고 항상 보조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연습했던 것 중에 있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조 동사로만 쓰인다고 했었죠. 이것도 역시 보기 2의 예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마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일부 용어는 동일한 형태가 각기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로 구분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조용언이 본용어가 관련하여 어떤 의미나 기능으로 쓰이는지, 활용 양상은 어떠한지,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죠. 활용 양상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보면서 품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 엄청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줘 버렸어요. 문제에서 동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및 니은, 는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사에는 진행형 고 있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보기 1을 보면서 각각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1번의 기억입니다. 비행기가 참 빨리 가기도 한다 라고 지금 현재 영어 및 니은이 애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때 하다는 보조 동사로 쓰인 거죠, 여러분. 반면에 니은에 꽃이 참 예쁘기도 하다의 경우에는 꽃이 참 예쁘기도 한다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보조 형용사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괄호 1번 같은 경우가요, 여러분. 요 연두색으로 밑줄쳤던 동일한 형태가 각기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쓰이는 그 예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하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보조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보조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괄호 2번 보시면 나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즉, 심지어 이거는 예시에 나와 있는 아니하다네요. 않는다. 이 현재형 어미 는이 사용된 걸로 보아서 이때는 보조 동사로 쓰인 겁니다. 반면에 그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다가 안 돼요. 그럼 이때는 보조 형용사로 쓰인 거네요. 요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형태가 각기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 양상을 항상 그때그때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때그때 보조 동사로 쓰였는지 보조 형용사로 쓰였는지를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괄호 3번에 저 상점은 밤마다 등불을 환하게 밝혀둔다 라고 했어요. 이때 니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현재형 어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밝혀둔다의 경우에는 보조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나도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싶다. 많이 읽고 싶는다.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보조 형용사고요.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다.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는다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싶다는 읽고 싶다든 예뻐지고 싶다든 언제나 보조 형용사로 쓰입니다. 참고로 싶다는 항상 보조 형용사로 쓰이는 보조 용언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괄호 1의 기억에 사용된 보조용언 어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면, 즉 빨리 가기도 한다처럼 사용하면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는 점에서 하다를 보조 동사라고 할 수 있죠. 네, 1번의 기억을 통해서 하다 보조 동사입니다. 반면에 동그라미 2번, 1번의 니은과 2번의 니은에 사용된 보조용언의 어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사용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즉 꽃이 참 예쁘기도 한다가 안 되고 그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다가 안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는 보조 형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괄호 1번의 니은, 괄호 2번의 니은 모두 보조 형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1번의 기억니은과 2번의 기억니은에 사용된 보조용어는 모두 앞에 오는 본용어의 품사가 동사이면 보조 동사, 형용사이면 보조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봤더니 비행기가 참 빨리 가기도 한다 할 때 이 가다는 지금 품사가 동사죠? 그랬더니 이때 하다가 보조 동사로 쓰였어요. 니은에 예쁘기도 한다 할 때 예쁘다의 경우에 형용사고, 그래서 이때 하다가 보조 형용사로 쓰였어요. 이번에 나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할 때 나가다는 보조 동사인데 나가다는 동사인데 그래서 않다도 보조 동사로 쓰였고요. 이번에 니은 쉽지 않다의 경우에도 쉽다가 형용사였더니 않다가 이번엔 보조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요 괄호 1번과 2번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앞에 오는 본용어의 품사가 동사이면 보조 동사, 형용사이면 보조 형용사로 사용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상 적용되는 진술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보조 동사인 애, 항상 보조 형용사인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 경우에 한해서 맞는 진술이라고, 맞는 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괄호 2번의 기억 문장, 그 다음에 괄호 3번 문장은 모두 보조용언의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형을 만들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점으로 미루어서 보조 동사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번의 기억, 나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고 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문장, 저 상점은 밤마다 등불을 환하게 밝혀두고 있다. 이것도 진행에 고 있다 성립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성립하니까 둘 다 보조동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애초에 보조동사인 거 찾기도 했지만 고 있다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함으로써 둘 다 보조동사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선지 보시면 괄호 4번의 기억, 괄호 4번의 니은은 보조용언의 앞에 사용된 본용언이 각각 동사, 형용사란 점으로 미루어서
4번의 기역은 보조동사, 4번의 니은은 보조용사가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대요. 이 3번 문장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번은 이 진술이 맞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동그라미 5번에 해당하는 괄호 4번 문장은 나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싶다든 더 예뻐지고 싶다든 즉 앞에 동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둘 다 보조 형용사 둘 다 보조 형용사로 사용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다는 대표적으로 보조 형용사로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찾아볼 수 있었고 보조 동사다, 보조 형용사다 같은 경우에는 이 활용 양상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각 문장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든 아니면 관형사용 전성어미든 이든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해보시면서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판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어차피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보시면 좋을 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쭉 넘겨서 95페이지에 가면 또 품사 문제가 있거든요. 95페이지에 3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괄호 1, 2번 문장들 보면서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품사를 한번 판별해 볼게요. 괄호 1번의 기역 문장 보시면 학생 5이 나에게 물었다 할 때는 바로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5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5 띄고 학생 꾸며주죠. 이때는 수관형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그 띄고 학생이고 학생을 꾸며주죠. 그리고 뭔가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시관형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에게 온 그에게 물었다 할 때는 뒤에 격조사, 부사격조사가 딱 달라붙는 것으로 보아서 체언이면서 이제 체언 중에서도 대명사, 지시가 아니죠. 인칭 대명사죠. 어쨌든 대명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A, B, C, D 답안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리을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점에서 들을 결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5들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안 되는 거 맞네요. 달리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온 그들에게 물었다. 리을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점에서 들을 결합할 수 있네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B 진술 보겠습니다. 디귿과 달리 니은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성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디귿에 이제 지시 관형사가 쓰여 있고 니은도 수관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형사는 문장 속에서 항상 관형어로 사용이 되잖아요.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 앞이 아닌 이상은 필수 성분이 아니라고 저번에 문장 성분 미리 수업 들은 반들은 그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B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5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수의적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의 그 같은 경우도 수의적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디귿과 달리라는 내용이 틀리게 되겠죠. B는 그럼 틀린 선지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B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이든 디귿이든 둘 다 관형사라는 점에서 문장 속에서 관형어라는 부속성분 역할을 하고 이제 의존명사 앞이 아닌 경우에는 필수 성분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조사나 어미의 결합 없이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 니은은 수관형사, 디귿은 지시관형사. 둘 다 관형사기 때문에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조사 어미의 결합 없이라고 했는데 조사 어미가 결합할 수도 없어요. 관형사는 조사 결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미도 역시 항상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결합할 수 없겠죠. 기역 니은의 5 디귿 리을의 그는 모두 품사가 통용되는 예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 형태가 같으면서 품사가 다르니까 품사 통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진술을 찾아라라고 하면 A, C, D만 맞는 진술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기호가 많으니까 풀면서도 헷갈리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차분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넘기시면요. 종합에 4번에 또 품사 문제가 있거든요.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5번 문제. 네, 종합 4파트에 99페이지 5번 문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거 품사 분류하는 문제거든요. 한번 품사를 분류를 해볼게요. 산나물은 품사 뭐예요, 여러분? 명사이면서 체언이면서 불변어죠. 녹이다 품사 뭘까요? 녹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 동사죠. 무엇무엇을 녹이다. 타동사죠, 심지어. 동사이면서 용언이면서 가변어죠. 곧잘 먹었다. 네, 이거 부사입니다. 부사이면서 수식어이면서 그럼 불변어죠. 덧시는 명사이면서 체언이면서 불변어고요. 귀엽다는 여러분 형용사이면서 수식어이 아니죠. 죄송해요. 형용사이면서 용언이면서 가변어에 해당하고요. 이리저리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이거 지시부사죠, 여러분. 부사이면서 수식어이면서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학생일 단어를 기억으로 분류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산나물 곧잘 덧신 이리저리가 붙고 녹이다 귀엽다가 붙는데요. 근데 이거 명사부사고 동사용사거든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눈 걸까요, 여러분? 체언용으로 나눈 거 아니죠? 왜냐면 곧잘이랑 이리저리가 수식어이기 때문에 불변어, 가변어라는 설정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명사용사로 나눌 수도 없죠. 왜냐면 산나물이랑 덧시는 명사지만 곧잘 이리저리가 명사가 아니고 녹이다도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산나물 덧신이랑 녹이다 귀엽다랑 곧잘이랑 이리저리로 나눌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일단 산나물 덧신은 명사도 되고 체언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곧잘 녹이다 귀엽다의 경우에는 동사라고 해버리면 귀엽다가 형용사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3번 답이 될 수 없고 답은 4번일 것 같은데 녹이다 귀엽다 용언으로는 묶을 수 있죠. 곧잘 이리저리는 부사죠, 부사. 그래서 관용사도 아니에요. 근데 수식어이라고는 볼 수 있죠. 부사니까.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빠르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품사 분류 기본적인 만약에 품사 분류 전체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넘겨서 종합 5편에 또 품사 문제를 찾아서 풀어볼 건데요. 한 장 넘기시면 101페이지에 3번 문제가 또 품사 문제가 되겠고 이번에는 조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거든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월요일이다. 오늘은 안 된대요. 어제는 공휴일이었다. 어제는 안 된대요. 은을 구분하는 건 뭐죠, 여러분? 받침이 있고 없고. 네. 탐구 내용 봤더니 조사가 붙을 말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거 쉽죠, 여러분? 받침이 있으면 은 쓰시면 되고 받침이 없으면 는 쓰시면 되고 은는 뿐만 아니라 뭐 이, 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2번은 처음 본 내용이라서 처음 보실 만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에 물을 주다는 되는데 꽃에게 물을 주다는 안 된대요. 돼지에 먹이를 주다는 안 되는데 돼지에게 먹이를 주다는 된다고 합니다. 이 꽃과 돼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탐구 내용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볼게요. 조사가 붙을 말이 유정명사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유정명사라고 하면 정서가 있는 명사, 정서를 가진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정명사란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말이 무정명사거든요, 여러분. 정서를 가지지 않는 명사라는 뜻이고 식물이나 사물은 무정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 같은 경우에는 무정명사 뒤에만 쓸 수 있고요. 애게 같은 경우에는 유정명사 뒤에만 쓸 수 있어요. 이거 가끔 모의고사에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참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잘 몰랐던 친구들은 이참에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신문을 본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두 개의 차이는 높임이죠. 높임. 탐구 내용 봤더니 조사가 붙을 말이 높임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파란색이네요. 검정색으로 맞습니다. 아이들이 소풍을 가요라고 때를 쓴다. 아이들이 소풍을 가자고 때를 쓴다. 이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따옴표가 또 힌트가 되죠. 네, 하나는 직접 인용, 하나는 간접 인용인데 여러분 1학년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라고는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는 직접 인용일 때. 간접 인용일 때는 뭐 쓰죠, 여러분? 고를 쓰시죠? 고는 간접 인용일 때. 그래서 탐구 내용 보시면 조사가 붙을 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된다. 맞는 선지죠. 마지막 5번입니다. 그런 말은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니다.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다. 로서로서 또 나왔네요, 여러분. 요거 아까 전에도 문제로 나왔던 내용인데 탐구 내용 보시면 조사가 붙을 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는 둘 다 고려 대상이 아니죠. 뭐 친구로서 이게 뭐 비교하는 말인가요? 말로써 천냥빚을 이것도 비교의 의미라고 보긴 어렵죠. 그냥 요때 구분할 때는 로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격이나 지위나 신분을 드러낼 때 쓰는 말.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니다. 친구 자격으로 할 말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나 재료. 그래서 사실 무엇을 가지고 라는 말을 넣을 수 있으면 로서로 보시면 돼요. 그게 수단이나 도구나 재료를 가지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 예를 들면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 말을 가지고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로서를 쓰시면 되고요. 그런 말은 친구를 가지고 할 말이 아니다. 이거는 친구를 그 재료나 도구나 수단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뜻으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탐구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요 로서 쓴 건 잘 썼지만 탐구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나 구체적인 조사 그 쓰임을 가지고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나올 때마다 조사 어떤 어휘력을 좀 길러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기면 이제 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품사 문제가 나오는 페이지가 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넘기셔서 107페이지에 4번 문제. 네, 요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일단 품사 문제풀이로 보겠습니다. 보기를 활용하여 의존명사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연 중에서 명사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의존명사라고 했었는데요. 의존명사가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네요. 의존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역시 선지 구성을 보니까 1번 보고 1번 선지 풀고 2번 보고 2번 선지 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괄호 1번입니다. 기억.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모두 모여라. 대 없는 사람 모두 모여라. 이거 지금 뭐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관형어가 없어져 버렸죠? 즉, 요 괄호 1번을 통해서 의존명사는 관형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번 선지 보겠습니다. 1을 보니 의존명사 대는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서 쓸 수 있군. 그렇죠. 근데 대뿐만 아니라 모든 의존명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맞는 진술이니까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괄호 2번 볼게요. 그는 일하는 데가 많다. 그는 일한 데가 많다. 그는 일할 때가 많다. 그는 일하던 데가 많다. 다 성립합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 바람에 길이 미끄럽겠다에 쓰인 바람이라는 그 의존명사의 경우에 눈이 온 바람에, 올 바람에, 오던 바람에는 안 된대요. 어떤 의존명사는 특정한 그 관형어 중에서도 특정한 관형 사용 어미만 취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지 보시면 이를 보니 특정한 관형 사용 어미를 요구하는 의존명사가 있고 그러한 제약이 없는 의존명사가 있군. 특정한 관형 사용 어미를 요구하는 의존명사는 여기 쓰인 바람 같은 경우고요.
그러한 제약이 없는 의존명사는 뭐 대 같은 것들이죠. 것 이런 것들 자주 쓰이는 애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 사전에 찾아보시면 아예 사전 자체에 뭐뭐하는 바람에 라고 등재가 되어 있어요. 활용 양상이 이렇게 딱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의존명사 할 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특정한 관형 사용 어미를 요구하는 의존명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3번입니다.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는 되는데요.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모른다는 안 된대요. 앞에 오는 말에도 제약이 있는데 뒤에 오는 서술어에도 제약이 있는 그런 의존명사도 있나 봐요. 3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괄호 3을 보니 일부 의존명사는 서술어와 함께 쓰일 때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나위예요, 나위. 나위는 항상 뒤에 나위가 없다 와만 같이 쓰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는 40줄에 들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뒤에 부사격 조사 에가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이때 줄은 부사어로 사용된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나는 멧돼지를 보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생략된 조사를 생각해보면 어쩔 줄을 몰랐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줄은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자, 근데 선지를 보면 괄호 4를 보니 의존명사 줄은 조사 결합에 상관없이 문장에서 항상 부사어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틀린 진술이 되겠죠? 기억의 경우에는 부사어로 쓰인 게 맞지만 사의 니은의 경우에는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보시면 나도 너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겠어. 어른이 되면 학창시절에 네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이때만큼은 앞에 체연 달고 나오는 조사. 반면에 니은만큼은 네가 노력한 만큼이라는 의존명사. 여러분 이거 우리 새로 배운 단어 품사 통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서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5번 선지 보시면 괄호 5번을 보니 조사와 형태가 같은 의존명사도 있군.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같은 그런데 하나는 조사고 하나는 의존명사니까 이거 품사 통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에 있는 품사 문제도 다 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품사 문제 11문제 다 풀어봤고요. 문장 성분 강의 보강 올린 뒤에 문장 성분 문제풀이 강의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길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복습하시고 그 초 표시해 놓을 테니까 어려웠던 문제들은 그렇게 딱 링크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해서 어려웠던 문제, 자기가 좀 약한 문제 위주로 계속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